그래서 탈중앙 암호화폐는 노드들이 이렇게 P2B 방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고 서로 가시 프로토콜 통해서 메시지들을 주고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고받는 메시지라는 게 내가 어떤 거래를 하고 싶다. 난 돈이 얼마 있는데 이 돈을 얼마를 누구한테 주고 싶다. 그게 트랜잭션이에요. 그 트랜잭션 내용을 보내게 됩니다. 그럼 그 트랜잭션 내용이 이제 원장에 기록이 돼야 되겠고 이 원장에 기록된 게 불가역성을 만족하면은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확정이 되진 않고요. 이게 어느 정도 시점이 돼야 더 이상 얘가 수정될 수 없겠구나 라는 확신을 모든 사람이 가지게 되면 그러면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랜잭션이라는 거를 이렇게 원장에다 기록하게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트랜잭션 단위로 분산 합의하는 그런 블록체인도 있지만 비트코인 포함해서 다수는 블록 단위로 한다는 거예요. 트랜잭션들을 모아서 다시 이 모은 트랜잭션들을 블록이라는 걸로 우리 다음 블록은 요걸로 만들자라고 또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합의가 되면 이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이 노드들에는 어떤 저장소가 있어요. 그걸 맵풀이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도착한 트랜잭션들을 아직 블록체인에 안 들어간 트랜잭션들을 유지합니다. 유지하고요. 그 중에 이제 블럭을 만드는 노드들이 있어요. 분산합의에 참여하는 노드들인데 이 모든 노드들이 분산합의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참여해요. 보통 비트코인에서는 그들을 채굴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채굴자들만 그 블럭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애들이 만드는 건 아니죠. 일부만 만들게 돼요. 그래서 매풀에 만들어서 매풀에 놓고 이제 그 분산합의 방식에 따라서 블럭을 만들고 이 블럭에 대한 분산합의를 진행하고 그 규칙에 따라서 이게 더 이상 바뀌기 어려운 시점이 되면 아까 그림에서 블록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이게 쭉쭉쭉 늘어나서 얘 뒤로 6개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내용은 더 이상 수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확정이 됩니다. 파이널이 되는 거예요. 여기 정도에 있으면 얘는 또 이 포크가 돼서 다른 게 더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가 나중에 버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참 길어지면 이 길어진 게 버려질 확률이 거의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간 애들은 이제 파이널 최종성이 됐다, 확정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파이널티, 최종성이라는 그래서 확정된다는 거는 불가역성이 보장된 상태로 더 이상 수정할 수 없다는 걸 말하고 저거를 다른 말로 최종성이라고 그러고요. 최종성은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확률적 최종성. 비트코인이 이걸 쓰는데 테덴실션이 되돌려질 확률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높았는데 얘가 뒤로 블럭들이 쌓이면은 점점 얘가 바뀔 확률이 거의 없어져요. 그러면 이제 최종 돼버리는 거고 결정적 최종성은 뭐가 하기만 하면 그냥 그걸로 끝이야. 그게 되면 그 순간에 얘는 수정될 수가 없어요. 그게 결정적 최종성이고 경제적 최종성은 얘를 되돌릴 수는 있어. 근데 되돌리려면 몇 조가 들어가는 거야. 몇 조의 손해를 보면 되돌릴 수 있어. 그럼 안 하겠죠. 그 가치가 없으니까. 그걸 되돌려서 내가 그보다 더 큰 이득을 얻어야 될 텐데 그걸 하기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같이 쓰일 때가 많아요. 얘가 결정적 최종성인데 요 순간은 이제 더 이상 안 돌려줘. 왜? 경제적 최종성 때문에. 그거 되돌리려면 막 몇 조가 들어간다. 뭐 이러면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보통 얘 둘은 같이 쌍으로 나오고요. 최종 제공 시점이 빠르면 즉시 최종성을 제공한다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여러 블록체인들을 만나게 될 텐데, 이 블록체인은 최종성이 어떻게 되지? 확률적인가? 결정적인가? 요거를 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비트코인은 확률적 최종성을 지니고 있고, 초기 이더리움도 확률적 최종성인데, 이제는
이제 이더리움 2.0, 최근 이더리움은 요 두 개를 결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산을 우리가 거래하는 거잖아요. 블록체인 그 탈중앙 암호화폐에서. 그러면 이 자산들의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냐에 따라서 이제 UTX 모델, 어카운트 모델, 이 UTX 모델, 오브젝트 모델, 뭐 코인 집합 모델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요 두 개 모델이에요. UTX 모델, 어카운트 모델. 그래서 그 블럭에 저장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트랜잭션이라고 그랬죠. 요게 트랜잭션의 내용이에요. 근데 트랜잭션은 뭘로 구성되냐면 입력과 출력이 되어 있어요. 입력, 출력. 그래서 입력에 돈이 얼마고 그 돈을 누구한테 줬다라는 게 출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출력은 아직 사용하지 않은 트랜잭션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UTXO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존에 안 쓰였던 UTXO를 입력으로 써서 또 다른 출력을 만들어 버려요. 그게 UTXO 방식입니다. Unspent Transaction Output. 그래서 이 비트코인에서 지갑은 요 UTXO는 어떤 공개키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개키에 개인키가 없으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트랜잭션을 만들려면 UTX-A의 공개키에 해당되는 걸로 서명을 해야 되겠고 UTX-B에 해당되는 공개키에 대한 개인키로 서명을 두 개가 서명이 있어야 이 트랜잭션이 유효한 서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UTXO-A와 UTXO-B가 아직 한 번도 안 쓰였어야 돼. 쓰인 적이 있으면 그게 뭐가 돼? 이중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겠고 여기 보면 이제 얘가 5BTC, 3BTC에서 8BTC죠. 근데 문제는 얘가 뭘 하고 싶으냐 하면은 요 어떤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한테 6BTC를 주고 싶은 거예요. 6BTC. 근데 내가 갖고 있는 UTXO들은 6BTC짜리는 없어. 그러면 하나 갖고 못 쓰는 거죠. 그러면 여러 개를 모아서 이제 입력으로 써야 되는 거죠. 내가 6BTC보다 큰 UTXO가 있으면 그거 갖고 지불할 수 있는데 6BTC는 없고 그거보다 작은 게 몇 개 있어요. 그래서 5와 3을 결합해서 6BTC를 얘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8, 6이니까 되고 여기에 보면 1.5BTC가 있죠. 그러니까 입력과 출력이 원래는 합이 같아야 돼요. 같은데 얘는 8, 7.5니까 얘가 좀 작아 출력이. 근데 보통 출력이 입력보다 작은 그 차액 0.5는 뭐가 되냐면 수수료가 돼요. 그래서 이 동네는 공짜가 없어. 이 블록체인 세계에서는 이제 더 이상 공짜란 없어요. 뭘 하든 간에 돈을 내야 돼.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탈중앙 암호화폐 오면서 기존의 그 이전 암호화폐의 문제점이 뭐였어요? 양도 분할이 안 된다 그랬죠. 근데 내가 10BTC 돈을 갖고 있어. 근데 얘를 2BTC짜리 5개로 분할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10BTC를 입력해 놓고 2BTC짜리를 5개 새로 만들면 돼요. 그럼 분할한 거죠. 근데 이 분할은 새로운 트랜잭션이 돼요. 그럼 트랜잭션을 내가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받아들이려면은 돈을 내야 돼. 그러니까 내 10,000원짜리를 2,000원짜리 5개로 쪼개려면 못 쪼개. 돈을 일정 내야 돼. 그래서 하나는 뭐 1,800원이 되고 200원은 수수료를 내야 돼. 그래서 항상 공짜는 없어요. 내 돈을 쪼개도 나는 돈을 얼마 내야 돼.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얘가 UTXO 모델이에요. 비트코인이 이 모델을 썼어요. 그리고 비트코인 이후 이 모델들을 이 대부분의 그 블록체인들이 같은 모델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부탈린, 이더리움을 만든 사람이 부탈린이라는 사람인데 이 부탈린은 이 블록체인에 여기서는 뭐가 기록되냐면 트랜잭션 내용이 원장에 기록되는 거예요. 원장에. 그래서 탈중앙 암호화폐를 해는 거지. Money is memory. 그래서 거래 내역을 원장에 기록하면은
돈으로 활용된다. 활용할 수 있다. 그거를 이제 실현한 모델이 되는데 얘는 거기다가 거래 내용만 저장하지 않고 프로그래밍 코드를 저장하고 싶은 거예요. 블록체인에. 그리고 이 코드를 트랜잭션을 내가 서밋하면 자동적으로 실행되게끔 하고 싶은 거예요. 실행되게. 그래서 트랜잭션을 실행하고 싶은, 그러니까 코드를 실행하고 싶은 거예요. 거래뿐만 아니라 코드를 함께 실행하고 싶은 거예요. 프로그래밍 코드를. 그래서 이 프로그래밍 코드를 이용해서 어떤 거래도 하고 여러 가지 응용들을 하고 싶다 보니까 얘네들은 UTX 모델에서는 한 사용자의 자산이 막 퍼져 있어요. 여러 개의 UTX로 쪼개져서 존재해요. 이런 막 블럭으로 돼 있으면 이 블럭에 내 돈이 좀 있고 이 블럭에도 내 돈이 좀 있고 이 블럭에도 있고 다 흩어져 있어요. 내 자산이. 그리고 내 자산이 어느 블럭에 어디에 있는지를 누가 관리하냐면 지갑이 관리해 주는 거예요. 내가 기억하고 있기는 힘드니까 내가 지갑을 만들면은 내 공개키와 연결된 UTXO들이 어느 블럭에 지금 남아 있는지를 얘가 지갑이 관리해 줘요. 내가 쓰면 또 쓰고 거스르면 또 나한테 오겠죠. 그래서 이게 거스름이 되는 거고 이제 수수료는 나가는 건데 얘는 그렇게 하지 말고 기존의 은행 계좌처럼 은행 계좌에는 내 계좌들이 있죠. 그리고 내 계좌에 잔액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용자마다 계좌를 만들자. 그래서 이 계좌에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좌에 얘가 10 ETH가 있고 얘한테 2 ETH가 있으면 A에서 B에서 3 ETH를 내가 B한테 주고 싶다. 그리고 수수료로 0.5를 내겠다. 그러면 이 앨리스는 이 6.5 ETC로 그 계정 정보가 바뀌어야 되겠고 밥은 2에서 5로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어카운트 모델. 그래서 어카운트 모델은 뭐랑 똑같아요?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은행 시스템하고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이더리움은 이런 방식을 택했어요. 왜 이렇게 했냐? 그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어떤 트랜잭션을 우리가 하면서 실행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D앱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그 것들을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프로그램 코드가 실행하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한 거고 그 탈중앙 앱들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탈중앙 앱. 그래서 이 이더리움은 가상 화폐라기보다는 그 탈중앙 앱을 서비스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버렸어요. 플랫폼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이 플랫폼은 공짜가 아니야. 공짜가 아니야. 무엇을 해도 뭔가 돈을 내야 돼. 그 돈을 뭘로 내요? 현금 내는 게 아니라 거기서 만든 ETH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게임 하더라도 돈을 내야 되겠고 뭔가 디파이 같은 뭔가 금융거래 서비스를 쓰고 싶어도 뭔가 쓰면은 일정한 수수료를 내야 되고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이 되겠고 이 방식에는 프로그램 실행에 대한 어떤 방법이 조금 약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어카운트 모델처럼 그 부타리 만든 이더리움처럼 그거를 프로그래밍을 좀 실행할 수 있게끔 만든 게 이 UTXO라고 확장 UTXO 모델이라는 게 있고 확장 UTX 모델이나 UTX 모델이나 마찬가지로 이 UTXO는 일회성이에요. 한 번 쓰면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고 새로운 UTXO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브젝트 모델은 그렇게 하지 말자. 계속 똑같은 오브젝트가 계속 살아남게 하는 거예요. 얘를 버리고 새로운 오브젝트를 만드는 게 아니라 뭐만 바뀌면 여기서는 10ADA라는 그 돈을 갖고 있는데 이 트랜잭션이 진행되면서 여기서 3ADA가 다른 데로 줘버린 거고 얘는 이제 원래는 10에서 7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버전 1이었으면 버전 2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이것도 수수료를 내야 되니까 수수료는 여기서 빼지 말고 얘에서 빼라. 그럼 얘에서 이제 1.5를 빼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오브젝트 모델입니다. 오브젝트 모델은 자산이 오브젝트로 관리되고 여기서는 얘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상태 정보가 바뀌는 거예요. 소유주 정보가 바뀔 수도 있고 보통은 소유 정보가 바뀌는 게 아니라 뭐가 바뀌어요? 요 금액이 바뀌어요. 10, 7 그러다가 얘가 빵이 되면 그때는 이제 오브젝트가 소멸합니다. 이제 얘가 빵이 안 되는 순간 계속 이제 오브젝트가 존재를 하는 형태로 이런 세 가지 모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상태 모델의 큰 종류인데 이제 상태 모델을 다른 말로 회계 모델이라고도 하고요. UTX 기반에서는 트랜잭션이 입력과 출력으로 구성이 됐고 이 출력이 바로 UTXO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UTXO가 새로운 트랜잭션의 입력으로 쓰이는 거고 그리고 입력과 출력의 합이 일치하는 게 아니라 입력이 출력보다는 조금 크게 만들어 가지고 그 차액이 이제 채굴자의 수수료로 채굴자가 가져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정 기반은 현재 은행 모델처럼 각 사용자가 유지하는 각 사용자의 자산이 별도 관리가 돼요. 별도 관리가 되니까 프로그램하기 쉽죠. B의 자산 알고 싶어? 그럼 그 자산 정보를 기록한 곳이 있어요. 거기 보면 B의 자산은 현재 12TH다, 뭐 10이다 이런 거를 바로바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부탈리는 프로그래밍을 자기 생각하기의 입장에서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UTX 기반을 버리고 계정 기반으로 넘어간 상태이고요. 뒤에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새로 만든다면 계정 기반으로 안 만들었을 거다. 지금은 그 이 UTX 모델 아니면 요즘 이제 뜨고 있는 객체 모델이 가장 효과적인 모델이다. 뭐 이렇게 이제 되고 있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 모든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뭘 좀 설명시키고 싶으냐면은 UTXO는 일회성이에요. 한 번만 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직까지 안 쓴 UTXO를 가져다가 다른 트랜잭션의 입력으로 써서 쓰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UTXO들은 서로 간섭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UTXO가 여러 개가 있으면 걔들 다 같이 병행으로 소비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어카운트 모델에서는 이 어카운트에서 돈을 빼는 거를 동시에 뺄 수가 없죠. 다 순차적으로 해야 돼. 순차적으로. 왜냐하면 첫 번째 게 빠져나가면서 돈이 부족해질 수가 있죠. 그리고 돈이 부족했는데 뭐가 들어오면 또 돈이 충분해질 수도 있으니까 모든 요 특정한 계정과 연결된 트랜잭션은 병행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행 처리를 못하게 이렇게 차례차례 하기 위해서 카운터라는 걸 써요. 그래서 이 계정과는 공개키가 연결되어 있고 카운터가 연결돼서 트랜잭션이 진행될 때마다 그 카운터가 하나씩 올라가요. 그럼 예전에 썼던 트랜잭션에 있는 카운터는 옛날 거니까 요번에 또 제출하면 버려지겠죠. 안 쓰겠죠. 그래서 그런 방식이고 얘는 이렇게 되겠고 수수료는 얘는 출력과 입력의 총액 차이로 우리가 그 수수료를 떼갈 수가 있는데 얘는 돈을 계좌이체 형태로 하는 거니까 요 계좌에서 요 계좌로 3ETH를 옮겨라 하는 거니까 그렇게 못하고 별도 제시해야 됩니다. 별도 나는 수수료를 얼마 내겠다라는 거를 별도 해야 되겠고 조금만 더 내려서 하나만 더 얘기하면은 얘는 포크가 생겼어요. 갈래로 이렇게 쪼개졌어요. 그러면 한쪽 그냥 버리고 나머지만 유지하면 아무런 뭐 조치할 게 없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한쪽으로 가고 양쪽으로 갔으면 한쪽을 버리고 이쪽으로 가려면 얘 했던 걸 다 취소시키고 얘를 다시 또 실행시켜야 돼. 그래야 일관성 상태로 가요. 그러니까 얘가 또 복잡한 측면이 있어요. 포크 해소하는 것도 얘가 별로예요. 그래서 크게 양대 산맥은 이제 UTXO 어카운트 모델인데 이제 최근에는 이 그
UTXO 오브젝트 모델로 그 비트코인에서 만든 UTXO 모델을 발전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 UTX 모델은 각 UTXO마다 프로그램을 심을 수 있게 해줘요. 프로그램을 연결시켜서 이 프로그램을 트랜잭션을 내가 소비할 때, UTX를 소비할 때 실행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원래 비트코인에서는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게 잘 안 됐거든요. 기능을 지원 못했으니까 잘 안 됐는데 그거를 극복해서 만든 게 이 UTXO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바뀐 내용이긴 한데 요거를 한번 소개를 하면은 여기서는 이런 걸 만들 수 있어요. 내가 상금을 주고 싶어. 내가 제시한 퀴즈에 정답을 맞힌 사람한테는 상금을 주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퀴즈를 생성하는 트랜잭션을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던 일반적인 이 UTXO가 있고 어떤 프로그램과 연결되어 있는 이 UTXO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100 에이다를 퀴즈를 맞춰서 주고 싶으면 100 에이다짜리 요 입력으로 쓰고 그 다음에 출력으로는 퀴즈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퀴즈는 이 퀴즈의 정답이 맞는지 확인해주는 코드를 짜서 프로그램 코드 짜서 얘랑 연결시켜 놓습니다. 근데 연결시키는데 코드 자체를 등록하는 게 아니라 코드의 해시 값을 이렇게 트랜잭션에 등록해 놔요. 그러면 요 트랜잭션이 블럭에 포함돼서 확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구든지 얘를 갖다가 맞춰보는 걸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맞히겠다는 사람은 요거를 입력으로 쓰고 리디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보통은 우리가 요런 이 UTXO를 쓰려 그러면 소비하려 그러면 아까 비트코인에서는 그 UTXO와 연결된 공개키가 있고 그 공개키에 대응된 개인키로 전자 서명해야지만 그 트랜잭션이 유효한 트랜잭션이 돼요. 그럼 이런 일반적인 EUTXO는 마찬가지로 위트네스로 서명을 소비 조건, 위트네스를 소비 조건이라 하는데 서명을 제시해야 되겠고 얘는 프로그래밍 코드니까 프로그래밍 코드에 입력으로 들어갈 그 값을 제시해야 돼요. 그걸 리디머라 그래요. 얘의 이 코드의 매개 변수 인자가 되는 거죠. 인자로 요게 딱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소비 트랜잭션을 실행시키는 그 채굴자들이 있으면 이 채굴자들은 요 검증 스크립트를 이제 여기서는 해시값이 들어있을 텐데 이 소비 트랜잭션을 할 때는 여기에 그 코드를 받아와야 돼요. 길동이한테 가가지고 나 이거 맞힐 테니까 코드 줘봐. 코드를 받아서 그 코드를 제시하고 내가 답을 딱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그 코드를 요 퀴즈 정답 갖고 실행해서 코드의 결과가 그 함수 실행의 결과가 true이면 요게 유효한 트랜잭션이 돼서 이제 얘가 나카모토면 나카모토한테 100A다가 지급이 되는 거고요. 물론 여기서도 수수료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여기에는 추가적으로 들어있는데 이제 복잡하니까 뺐는데 여전히 여기서도 뭘 하려고 그래도 내가 퀴즈 생성을 등록하려도 돈을 내야지 등록해 주는 거고 얘를 맞추려고 그래도 내가 돈을 내야 트랜잭션을 등록해 주니까 또 수수료를 내야 돼요. 그리고 이 EUTXO는 이제 이더리움보다 장점은 뭐냐면 이더리움에서 있는 코드는 실행을 하면 그 실행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예측이 안 돼요. 어떤 순서로 실행될지 잘 모르고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예측이 안 돼. 근데 얘는 딱 요것만 갖고 실행하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실행을 내가 스스로 해서 true가 나오면은 내가 트랜잭션을 서밋하고 true가 안 나오면은 서밋을 안 해. 왜? 서밋을 했는데 false가 나왔어. 그러면 보통 우리는 코드를 실행하면 그 코드 결과가 좋든 나쁜 간에 돈을 무조건 내야 돼요. 공짜가 없으니까. 그래서 트랜잭션을 내가
그 무효함 트랜잭션을 냈는데 이 트랜잭션은 어차피 코드를 실행해봐야 결과를 알 수 있어. 무효될지 유효될지. 그러면 무효된 거를 내가 그 제시하면 무효화 되더라도 나는 돈은 내야 돼, 수수료는. 이 동네는 그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무조건 돈을 내야 되겠고 그 돈은 수수료보다 더 비싸. 그래서 그게 여기에 있는 담보 이유틱스가 벌금 같은 걸 내는 거예요. 답을 못 맞췄는데 나를 힘들게 했다. 이런 목적으로 이런 벌금들을 내는 형태가 UTXO. 그래서 이 UTXO, 확장 UTXO는 기존 비트코인의 UTX 모델을 확장해서 각 UTXO마다 뭘 연결시킬 수 있어요? 코드를 연결시킬 수 있어요. 코드를 연결시킬 수 있고, 객체 모델은 또 여기서 뭐 좀 복잡한데, 이 핵심은, 뭐 자세한 것보다 핵심은 객체가, 이 UTXO는 얘가 소비돼서 사라지고 새로운 게 만들어지는데, 객체 모델에서는 얘가 소비돼서 사라지지 않고 상태만 바뀌고, 상태가 바뀐 게 버전이 증가돼서 이제 관리가 되는 형태가 객체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객체 모델이 더 최근에 나온 모델이고 조금 더 발전된 모델이라고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수수료 얘기까지만 하고 오늘 끝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동네에서는 공짜는 없어요. 무조건 뭔가 내가 하고 싶으면 수수료를 내야 돼. 내가 하고 싶은 건 결과적으로 블록체인에 뭔가는 내가 기록을 남기고 싶은 거고 블록체인에 기록을 남기려고 하면은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런데 이 돈은 보통 이제 여기서 경제적인 관념이 나와야 되는데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이에요. 자율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수수료를 얼마 낼지는 누가 결정해? 내가 결정하면 돼요. 내가 비싼 수수료를 내면 그 채구라는 사람이 좋아하겠지. 내가 수수료를 하나도 안 내. 그럼 얘가 포함을 안 시켜주겠지. 얘 넣어봤자 나는 나한테 이득이 없으니까.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넣어줄 수도 있어요. 착한 사람은. 그래서 내가 얼마를 낼지는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고 그게 시장에서 적정 금액이 형성이 돼요. 그렇게 돼서 진행되는 게 비트코인 방식인데 비트코인은 한 블럭의 크기가 1메가라고 생각하세요. 하면 돼요. 물론은 조금 다른데 1메가라고 우선 제한된 크기다. 블럭의 크기가. 제한된 크기면은 여기에 집어넣을 수 있는 트랜잭션은 제한돼 있겠죠. 근데 각 트랜잭션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트랜잭션의 크기가 커져요. 그래서 보통 수수료는 내가 1억짜리 거래하려면 더 내고 100원짜리 거래하려면 적게 내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트랜잭션이 크기가 크면 더 내야 돼. 왜? 트랜잭션이 크면 클수록 이 사람이 그 다른 그 나머지 공간에 넣을 수 있는 트랜잭션이 적어져요. 적어지면 내가 받을 돈이 적어지겠죠. 그래서 이 동네에서는 이렇게 되는데 크기당 얼마를 내야 되는 거야. 사토시라고 이제 최소 단위, 비트코인의 최소 단위가 사토시예요. 그래서 크기 단위로 한다. 금액 단위가 아니라 내가 거래 금액이 크다고 돈을 많이 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적다고 적게 내야 되는 게 아니라 트랜잭션의 크기가 나오는데 그 크기에 비례해서 돈을 그 시장에서 형성이 된다라는 형태가 되겠고 이더리움을 넘어오면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데 여기서는 UTXO 그 비트코인에서 어떻게 했냐면 입력과 출력의 차액으로 입력은 10, 출력은 9예요. 그러면 1이 남잖아요. 그럼 그 1은 그 채굴한 사람, 그 블럭을 생성한 사람이 자기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수수료 개념인데 이 어카운트 개념에서는 내가 A고 B한테 3 ETC를 주고 싶으면 그냥 내 계좌에서 3 ETC 계좌 이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별도 수수료는 내가 얼마 내겠다로 제시를 해야 돼요.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이 동네에서는 일반적인 트랜잭션도 있지만 일반적인 트랜잭션이 아니라 스마트 컨트랙트 같은 프로그램을 실행하게끔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프로그램을 실행.
근데 이 프로그램의 실행이라는 건 프로그램이 복잡하면 오래 걸리죠. 프로그램이 간단하면 짧게 걸릴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의 비용은 아까의 비용은 뭐였어요? 비례가 트랜잭션의 크기였죠. 여기서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거니까 프로그램의 실행에 소요된 시간인데 그 시간을 재는 게 아니라 뭘 재냐면 연산수를 재요. 프로그램을 쭉 실행하는데 이제 요거를 완료할 때까지 내가 add 연산을 몇 번, 뭐 대입 연산을 몇 번, 뭐 했는지를 계산하는 거고 add는 1원, 대입은 2원, 뭐 이렇게 다 측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쫙 계산해서 그만큼을 이제 받아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도련 방식입니다. 이도련 방식인데 요걸 예전에는 이렇게 제시했어요. 가스 상한 그리고 가스 B가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은 쫙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은 배가스가 소비됐다 이렇게 측정이 되는 거예요. 배가스. 그래서 가스 상한은 나는 배가스까지만 낼래 했는데 프로그램 실행했더니 안 끝나. 배가스가 소비됐는데. 그러면 나는 그 트랜잭션 거기서 멈춰요. 그리고 트랜잭션이 끝나지 않았는데 나는 그냥 그만큼 날린 거예요. 배가스 비용을 내야 돼요. 날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가스 상한은 충분히 크게 잡아줘야 되는데 이더리움의 단점이 뭐냐면 예측이 잘 안 돼요. 얼마의 가스를 정확하게 소비될지는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막 가스 상한을 너무 높게 잡으면 나는 생각지도 않게 많이 나갈 수도 있고 앞에 보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고의로 더 긴 실행 경로로 실행을 유도해 가지고 얘가 원래는 내야 된 보다는 더 내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얘는 있어요. 그런데 배가스가 소비됐다. 그럼 내가 배가스에 대해서 돈을 얼마 내냐? 내가 제시하는 가스비를. 여러분도 주유비도 요 주소 가면은 1리터당 뭐 얘는 2,000원, 얘는 1,800원 막 각 다르잖아요. 그렇듯이 여기도 내가 가스비는 나는 100원 낼래. 나는 200원 낼래.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이제 최근에는 저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가스 상한은 여전히 됩니다. 그러니까 가스 상한이라는 건 내가 내 프로그램은 저거 이전에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거까지 가스가 들었으면은 나는 저만큼은 무조건 내고 프로그램도 실행을 완료 못 했는데 수수료만 내는 그런 이제 나쁜 상황이 되는 거고요. 얘는 기본 가스비가 정해져 있어요. 기본 가스비가. 원래는 내가 가스비를 제시했는데 이 동네는 이제는 기본 가스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시장에서 정해줘요. 근데 나는 플러스 팁을 얼마 더 내겠다. 그러니까 항상 나는 조금 더 팁을 더 주면 내게 조금 더 우선되다는 거를 희망하고 팁을 좀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거를 좀 더 빨리 처리해줘. 그러려면 팁을 좀 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최대 가스비가 있어서 나는 이 이상의 가스비를 안 낼래 라고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시해서 이제 이렇게 되겠고 여기서 또 새롭게 도입된 건 뭐냐면 모든 돈을 다 이렇게 계산해서 수수료로 채굴자한테 주지 않고 일부는 소각을 해버려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없어요. 소각을 왜 할까? 원래는 내 돈을 내가 수수료를 내면 채굴자가 가져가는 거예요. 블럭을 만든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더리움 포스트 EIP 159 이후에는 내 돈의 일부는 내가 수수료로 100원을 나가야 되는데 80원은 저기 채굴자가 가져가고 20원은 증발해 버리는 거예요. 증발.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면 비트코인은 최대 발행하는 비트코인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시점이 되면 더 이상 비트코인을 발행하지 않아요. 근데 이더리움은 계속 발행합니다. 끊임없이. 그러면 계속 끊임없이 발행하면은 이더리움이 너무 많이 보급이 되잖아요. 그러면 가치가 어때? 하락하겠지.
비트코인이 비싼 이유는 희소성이 있어서 그래. 비트코인은 이만큼 이상은 이제 더 이상 세계에서 존재할 수가 없는 상태니까 그걸 만든 건데, 이더리움은 계속 만들어내니까, 끊임없이 만들어내니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일부는 계속 소각시키자. 소각해가지고 조금 더 그 이더리움의 희소성을 높여서 가격을 좀 유지하고 싶어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더리움은 이제 이런 방식인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문제점은, 요 동네에서의 문제점은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했는데 이 프로그램이 얼마만큼 실행이 될지, 그러니까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가 사전에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측이 안 되냐면 얘는 그 광역 상태에 있는 계좌 정보들을 살펴봐야 돼요. 근데 그 살펴보는 것들이 어떤 순간에 살펴봤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죠. 어떨 때는 A가 잔액이 100원인데 뭐가 실행되고 나서는 300원이 될 수 있고 50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실행됐을 때 어떤 상태가 있었을지는 모르는 거야. 그 전에 어떤 애들이 먼저 실행되냐에 따라서 얘가 참조하는 전역 변수들의 값들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바뀌면 또 이상한 루프로 빠질 수도 있고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뭔가 다르게 실행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측이 안 되는. 그래서 이더리움은 그런 예측이 안 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문제점들을 이제 이 UTXO와 오브젝트 모델들은 제거를 하고 있어요. 예측이 정확하게 되게끔. 근데 예측이 정확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야지 정확히 예측이 될까? 프로그램이 정확히 예측이 되려면 얘가 실행될 때 사용하는 입력이 변하지 않아야 돼요. 얘가 참고하는 어떤 데이터들이 변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이더리움은 얘가 실행될 때 참고하는 그 데이터가 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글로벌 전역 변수처럼 생각하시면 되고, 이 전역 변수를 이 프로그램만 수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또 수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애들이 어떤 순서로 실행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알 수가 없는 건데, 이 UTXO와 그 오브젝트 모델들은 딱 실행할 때 입력 쓸 거를 고정시켜 놔요. 상태가. 그러면 항상 실행되면은 똑같은 걸 갖고 실행할 테니까 내가 실행해 봤을 때의 결과가 그 트랜잭션을 등록시켜준 애가 실행했을 때의 결과가 안 달라져요. 입력이 고정돼 있어서. 그래서 얘네들은 광역적인 상태를 참고하지 않고 얘가 필요한 어떤 상태들은 프로그램 실행할 때 제시를 해야 되겠고, 그 제시된 것들은 다른 것들이 실행된다고 변하지 않게끔 만들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아, 여기가 요런 또, 요 경제적으로 조금, 저는 이렇게 이 동네 경제 나오면 머리가 아픈데, 전세처럼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내가 이 동네에 참여하려면은 일정 금액을 예치를 해놔요. 그럼 예치를 해놓은 사람들은 트랜잭션을 마음대로 쓸 수 있어. 수수료를 안 내고. 그런 개념을 쓴대요. 그게 뭐 경제적으로 예치 동결하면 일정 기간 회수할 수 없어 장기적인 투자를 약속하는 형태가 되겠고, 통화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 화폐 가치가 상승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이제 요런 이제 이 동네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은 기술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런 경제적인 관념, 뭐 그러니까 주식을 할래도 경제를 알아야 주식하잖아. 저 돈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블록체인 쪽은 이제 여러 가지 경제적인 개념 갖고, 이 수수료라는 것도 이런 경제적인 거 갖고 이렇게 뭔가 만들어지는 건데, 그런 거는 우리는 잘 모르죠. 우리 경제 경영 뭐 이런 걸 깊게 공부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코딩만 할 줄 알지 모르니까 이쪽 부분들은 조금은 이해가 어려울 수 있는데, 이제 이런 형태로 수수료를 매번 내는 게 아니라
미리 내가 전세한 것처럼 일정 금액을 내가 넣어놓고 있으면 나중에 그걸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데 뭐 1년 동안은 그걸 내가 못 꺼내 쓰는 거죠. 못 꺼내 쓰고 그 대신에 나는 트랜잭션을 제출하면 수수료 없이 내 트랜잭션을 등록시켜주는 방법을 쓰는 블록체인들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